화려한 대리석, 로비와 수정 샹들리에가 빛나는 호텔 입구에 한 소박한 노인이 걸음을 멈췄어요. 72세 박정희 할머니의 주름진 손이 살짝 떨렸죠. 30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이 세운 호텔을 방문하는 순간이었으니까요. 그랜드 팰리스 호텔이라는 금빛 간판 아래 서서 박 씨는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한때는 이곳의 가장 낮은 청소부였고 나중에는 이 호텔의 창립자이자 CEO가 되었던 사람이었죠. 로비로 들어서는 순간 익숙하면서도 낯선 기분이 밀려왔어요. 가슴이 꽉 막히는 느낌이었죠. 호텔은 여전히 웅장했지만 무언가 달라져 있었어요. 예전의 따뜻함과 정성이 느껴지지 않았거든요. 한국 전쟁 직후 고아가 되어 험난한 어린 시절을 보낸 박 씨는 15살 때 이 호텔에서 청소부로 일을 시작했어요. 당시 이 호텔은 미군들이 자주 묵는 작은 여관에 불과했죠. 바닥을 닦고 화장실을 청소하고 손님들이 남긴 쓰레기를 치우는 일이었어요. 하루 종일 일해도 한 끼 식사값을 겨우 벌 수 있었지만 그마저도 감사했죠. 밤이면 지친 몸을 이끌고 허름한 옥탑방으로 돌아가 호롱불 아래에서 주워온 영어책을 읽곤 했어요. 외국인 손님들의 대화를 듣고 조금씩 배운 영어였죠. 꿈이 있었으니까요. 언젠가는 자신도 호텔 프론트에서 일하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박 씨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밤에는 독학으로 공부하며 낮에는 성실하게 일했거든요. 그렇게 한 계단씩 올라갔어요. 청소부에서 객실 정리, 프론트 데스크, 그리고 마침내 매니저까지요. 20대 후반, 그녀는 호텔 운영의 모든 측면을 이해하게 되었어요. 손님들의 취향부터 직원들의 어려움까지. 그때 깨달았죠. 진정한 서비스는 모든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을요. 35살에 작은 대출로 작은 여관을 인수했고 그곳에서 그녀만의 서비스 철학을 실천했어요. 모든 직원이 존중받아야 모든 고객이 존중받는다. 이 단순한 철학이 놀라운 결과를 가져왔죠. 손님들은 다시 찾아왔고 입소문이 퍼졌어요. 10년 만에 서울 최고의 호텔로 성장했죠. 남들이 주목하지 않던 서비스 산업에 뛰어든 선구자로서 박 씨는 30년에 걸쳐 호텔을 직접 인수하고 국내 최고의 호텔 체인으로 성장시켰어요. 그녀의 경영 철학은 단순했죠. 모든 사람을 존중하는 서비스. 직원들은 그녀를 존경했어요. 박 씨는 청소부 출신답게 모든 직원의 이름을 기억했고 그들의 생일도 챙겨주곤 했죠. 화장실 청소부부터 총지배인까지 모두가 동등한 팀원으로 대우받았어요. 그래서 직원들은 자랑스럽게 일했고 그 마음이 고객 서비스에 고스란히 전해졌죠. 은퇴 후 2년 평범한 아파트에서 소박하게 살아온 박 씨는 최근 자신의 호텔이 경영 위기에 처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서비스 품질이 떨어지고 직원들의 불만이 늘어나고 있다는 이야기였죠. 이 소식을 들은 박 씨의 마음은 무거웠어요. 평생을 바친 호텔이 이렇게 변해가다니 믿기 힘들었거든요. 경영권은 이미 아들에게 승계했지만 그 후 실제 운영은 새로운 경영진이 맡고 있다고 들었어요. 그들은 박 씨의 경영 철학을 구시대적이라며 무시했다죠. 비용 절감과 단기 수익이 최우선이 된 호텔. 그 결과가 지금 눈앞에 보였어요. 그래서 오늘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일반 투숙객으로 이곳을 방문하기로 한 거예요. 자신이 평생을 바쳐 일군 호텔이 어떻게 변했는지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어요. 로비벽에 걸린 자신의 초상화 앞에 잠시 멈춰선 박 씨는 그림 속 화려한 정장을 입은 CEO와 지금의 소박한 자신을 비교했어요.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죠. 누구도 이 평범한 노인이 그림 속 인물과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못할 테니까요. 초상화 아래 작은 명판에는 청소부에서 CEO로라고 쓰여 있었어요. 한때는 이 호텔의 자랑스러운 이야기였지만 지금은 그저 장식에 불과해 보였죠. 박 씨는 씁쓸한 미소를 지었어요. 프론트 데스크로 향하며 박 씨는 한때 자신이 새벽마다 정성껏 광을 내던 대리석 바닥이 이제는
군데군데 얼룩져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가슴이 아팠죠. 직원들의 유니폼은 구겨져 있었고 예전에는 항상 환하게 웃던 직원들의 표정이 무뚝뚝하게 변해 있었어요. 호텔 로비 구석에 쌓인 쓰레기통, 깨진 타일을 대충 붙여놓은 화장실 입구, 먼지가 쌓인 샹들리에 모든 것이 달라져 있었어요. 무엇보다 충격적인 것은 한때 그녀가 특별히 강조했던 모든 고객을 VIP처럼 대하라는 호텔의 핵심 가치가 완전히 사라진 듯 했어요. 직원들은 외모와 옷차림으로 고객을 구분하여 대하고 있었거든요. 값비싼 정장을 입은 고객에게는 친절하게 응대하면서 소박한 차림의 노인이나 평범한 가족들에게는 무성의한 태도를 보이고 있었어요. 이런 모습을 보는 박 씨의 눈가에 실망의 그림자가 드리워졌어요. 박 씨는 잠시 눈을 감았어요. 마음속으로 묻고 있었죠. 내가 이렇게 소박한 모습으로 왔을 때 과연 이 호텔은 나를 어떻게 대할까? 청소부였던 자신을 믿어주고 기회를 주었던 옛 사장님이 생각났어요. 그분은 외모나 지위가 아닌 사람 자체를 보았죠. 그 가르침이 박 씨의 경영 철학이 되었는데 로비 한쪽에서는 고급 정장을 입은 직원이 부유해 보이는 외국인 고객에게 과도하게 허리를 굽히고 있었어요. 반면 근처에서 도움을 요청하는 노부부는 무시당하고 있었죠. 박 씨는 슬픈 미소를 지었어요. 돈과 외모가 사람의 가치를 결정하는 곳으로 변해버린 것 같았거든요. 박 씨가 프론트 데스크에 다가갔을 때 리셉션 매니저 민주는 그녀의 소박한 옷차림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무시하는 눈빛을 보냈어요. 그 순간 박 씨는 자신이 세운 호텔에서 직접 무시당하는 처지가 된 아이러니를 실감했죠. 마음이 쓰라렸지만 표정에는 내색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아직 아무도 모르죠. 이 평범해 보이는 노인이 곧 그들의 운명을 어떻게 바꾸게 될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떤 놀라운 교훈을 모두에게 남기게 될지 말이에요. 민준의 무시하는 눈빛 앞에서 박 씨는 차분하게 미소를 지었어요. 50년 서비스업에서 익힌 품이었죠. 그녀는 평생 동안 얼마나 많은 무례한 고객을 응대해 왔던가요?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자신이 세운 호텔에서 자신이 가르친 가치가 완전히 무너진 현실이 눈앞에 있었으니까요. 체크인 도와드리겠습니다라며 민준이 말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따뜻함이 사라져 있었어요. 박 씨가 예약 확인을 위해 신분증을 내밀자 민주는 신분증을 받아들며 손가락 끝으로만 겨우 잡았죠. 마치 무언가 더러운 것을 만지는 듯한 태도였어요. 한때 이 호텔 프론트 데스크에서는 어떤 고객이든 눈을 마주치고 이름을 불러주며 환영했던 기억이 떠올랐어요. 박 씨가 직접 가르쳤던 서비스 원칙이었죠. 고객의 눈을 바라보세요. 거기에 사람이 있습니다. 이제 그 원칙은 사라진 듯 했어요. 민주는 옆에 있는 여직원에게 몸을 기울여 작게 속삭였지만 박 씨의 귀에도 들렸어요. 또 노인 냄새. 오늘 환기 잘해야겠다며 비웃듯 눈짓을 주고받았죠. 그 말을 들은 박 씨의 가슴 한편이 무너져 내리는 듯 했어요. 얼굴은 평온했지만 내면에서는 파도처럼 감정이 일렁였죠. 청소부 시절 그녀도 비슷한 모욕을 받았던 날들이 떠올랐어요. 바로 그 기억 때문에 모든 사람을 존중하는 서비스라는 호텔의 핵심 가치를 세웠던 건데 그때 로비 한쪽에 걸린 문구가 눈에 들어왔어요. 그랜드 팰리스 호텔 모든 고객을 VIP처럼. 30년 전 그녀가 직접 만든 슬로건이었죠. 이제는 색이 바래고 먼지가 쌓인 그 문구가 아이러니하게 느껴졌어요. 민주는 컴퓨터 화면을 보며 클릭 몇 번으로 예약을 확인했어요. 오, 3박 4일 예약이시네요 라고 말하는 그의 표정에는 은근한 짜증이 묻어났죠. 키보드를 몇 번 두드리더니 죄송합니다만 시스템상 최상층 객실은 모두 예약이 차 있습니다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박 씨는 체크인 전날 직접 전화로 확인했었죠. 상층부 객실이 충분히 남아있다는 것을요. 예전에 그녀가 CEO였을 때는
거짓말은 용납되지 않았어요. 고객에 대한 거짓말은 해고 사유였죠. 민준의 말이 거짓임을 알면서도 박 씨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괜찮습니다라고 대답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이것이 내가 만든 호텔의 현재 모습인가라는 생각에 깊은 상실감이 밀려왔죠. 프론트 데스크 뒤 벽에는 한때 화려했던 서비스 인증서들이 걸려 있었어요. 최고의 고객 서비스상, 직원 만족도, 1위 호텔, 노인 친화 서비스 우수상, 모두 박 씨가 CEO 시절 받았던 상들이었죠. 이제 그 인증서들은 먼지가 쌓이고 액자가 기울어져 있었어요.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단순한 장식품이 되어버린 듯 했죠. 민준 뒤편에 있던 데스크 컴퓨터 화면에는 객실 현황이 분명히 보였어요. 상층부 객실의 절반 이상이 비어 있었죠. 박 씨의 눈썹이 미세하게 올라갔지만 겉으로는 내색하지 않았어요. 민준이 다른 직원에게 또다시 작게 속삭였어요. 801호로 배정해. VIP 고객들이 오늘 체크인하는데 이런 노인네랑 같은 층에 있으면 컴플레인 들어올 거야. 그 말을 들은 직원은 키보드를 두드리며 웃음을 참았죠. 801호는 지하에 가까운 1층 객실이었어요. 호텔에서 가장 인기 없는 위치였죠. 창문 바로 앞이 주차장이라 소음이 심하고 채광도 좋지 않은 객실이었으니까요. 과거에는 이 객실을 개보수하여 격상시키려는 계획이 있었지만 이제는 포기된 것 같았어요. 이제 키카드를 건네주려는 순간 프론트 데스크 한쪽에서 새로운 목소리가 들렸어요. 선배님, 저 도와드릴게요. 갓 입사한 듯한 젊은 여직원이 다가왔죠. 이름표에는 소라라고 적혀 있었어요. 소라는 박 씨를 향해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박 할머니. 저희 호텔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녀의 목소리와 태도에는 진정한 환대가 담겨 있었죠. 한순간 박 씨는 과거의 호텔 분위기를 떠올렸어요. 모든 직원이 이렇게 손님을 맞이했던 시절이요. 소라의 유니폼은 다른 직원들과 달리 깔끔하게 다림질되어 있었고 이름표는 반짝반짝 닦여 있었어요. 그녀의 눈빛에서 진심 어린 서비스 정신이 느껴졌죠. 아직 모든 것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라는 작은 위안이 되었어요. 소라가 키카드를 준비하는 동안 민주는 옆에서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지켜보고 있었어요. 소라가 컴퓨터 화면을 보더니 뭔가 이상하다는 듯 물었죠. 801호요? 하지만 상층부 객실이 많이 비어 있는데 민준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그는 빠르게 소라의 말을 끊으며 신입은 말이 많네. 내가 정한 걸 따르기나 해라고 차갑게 말했죠. 그 말에 소라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숙였어요. 로비 한쪽에서는 청소 직원이 대충 바닥을 닦고 있었어요. 박 씨는 그 모습이 눈에 거슬렸죠. 예전에는 호텔 바닥이 거울처럼 반짝였거든요. 그녀가 청소부 시절 개발한 3번 닦기 원칙이 있었어요. 지금은 그 원칙도 잊혀진 듯 했죠. 소라는 민준의 시선을 피해 박 씨에게 키카드를 건넸어요. 죄송합니다라고 작게 속삭였죠. 그 목소리에 담긴 진심 어린 사과에 박 씨는 따뜻하게 미소 지었어요. 괜찮아요, 젊은이. 신경 쓰지 말아요. 민주는 곧바로 다음 고객을 응대하기 시작했어요. 뒤에 서 있던 부유해 보이는 외국인 커플이었죠. 순간적으로 민준의 태도가 180도 바뀌었어요. 환한 미소와 공손한 인사, 친절한 목소리.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죠. 최상층 스위트룸으로 준비해드렸습니다라는 말이 들려왔어요. 이제 박 씨는 소라의 안내를 따라 엘리베이터로 향했죠. 엘리베이터 앞에서 소라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정말 죄송해요. 요즘 우리 호텔이 예전 같지 않아서. 박 씨는 소라의 어깨를 살짝 두드리며 괜찮아요. 당신은 잘하고 있어요 라고 위로했죠. 소라의 눈에 잠시 감동의 빛이 스쳤어요. 감사합니다. 필요한 것 있으시면 언제든 저에게 연락 주세요.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자 박 씨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봤어요. 72세의 평범한 노인이었죠.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강인했어요.
50년 전 이 호텔 청소부로 시작했을 때의 그 눈빛 그대로였죠. 엘리베이터에 올라 1층으로 향하는 동안 박 씨는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자신이 평생 갖고 온 서비스 정신이 어떻게 이렇게 변질될 수 있었는지 의아했죠. 호텔 내부는 여전히 화려했지만 그 안에 담긴 영혼은 사라진 것만 같았어요. 엘리베이터 벽에는 예전 사진들이 걸려 있었어요. 호텔 창립 50주년 기념 사진이었죠. 그 중앙에 박 씨가 서 있었고 그 옆에는 젊은 지영이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지영은 박 씨가 직접 발탁해 키운 인재였죠. 그때는 그렇게 유망해 보였는데 801호 객실은 예상대로 좁고 어두웠어요. 창문 바로 앞은 주차장이었고 자동차 소리와 배기가스 냄새가 들어왔죠. 침대는 삐걱거렸고 벽지는 군데군데 얼룩져 있었어요. 화장실 수도꼭지는 끊임없이 물이 떨어지고 있었고 에어컨은 이상한 소리를 내며 간신히 작동하고 있었죠. 박 씨는 한숨을 쉬며 방을 둘러봤어요. 이것이 자신이 평생 일궈온 최고의 서비스의 현주소였죠. 그녀는 창가에 서서 바깥을 바라봤어요. 주차장 너머로 보이는 호텔 정원은 한때 그녀가 직접 디자인했던 곳이었죠. 이제는 잡초가 무성하고 분수대는 멈춰 있었어요. 잠시 휴식을 취한 후 박 씨는 호텔을 둘러보기로 했어요. 옛 추억이 있는 곳들을 다시 한번 보고 싶었거든요. 특히 자신이 CEO 시절 가장 아끼던 특별 스위트룸이 궁금했죠. 복도를 걸으며 박 씨는 벽에 걸린 사진들을 살펴봤어요. 그 중에는 그녀의 사진도 여럿 있었죠. 상을 받는 모습, 중요 인사들과 악수하는 모습, 직원들과 함께 찍은 단체 사진. 그 시절 이 호텔은 얼마나 활기차고 따뜻했던가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최상층으로 올라갔어요. 복도 끝에 있는 1501호는 그녀가 특별히 디자인했던 스위트룸이었죠. 그 방에는 그녀만의 특별한 기억이 담겨 있었어요. 청소부에서 CEO가 된 첫날 밤, 그 방에서 홀로 샴페인을 마시며 눈물을 흘렸던 기억이 생생했죠. 최상층 복도는 예전보다 훨씬 화려해져 있었어요. 금빛 벽지와 대리석 장식, 화려한 샹들리에. 하지만 그 화려함 속에서도 뭔가 차가운 느낌이 들었죠. 진심 없는 치장처럼 보였어요. 복도를 걷던 박 씨는 갑자기 익숙한 목소리를 들었어요. 모퉁이를 돌자 소라가 민준과 대화하고 있었죠. 정확히는 민준이 소라를 심하게 질책하고 있었어요. 다시 한번 내 지시를 어기면 당장 잘리는 줄 알아. 민준의 목소리는 차갑고 위협적이었어요. 노인 고객이든 뭐든 내가 정한 객실 배정에 왜 참견하는 거야? 소라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하지만 선배님, 우리 호텔 정책에는 모든 고객을 평등하게 대우해야 한다고. 그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민주는 손을 들어 소라의 말을 자르며 경고했죠. 그런 구시대적 규정 따위 지금 누가 신경 써? 이제 이 호텔은 변했어. 부자 고객만이 VIP야. 소라는 고개를 숙인 채 주먹을 꽉 쥐고 있었어요. 그녀의 눈에 분노와 좌절감이 가득했죠. 박 씨는 복도 모퉁이에 숨어 이 장면을 지켜보았어요. 가슴이 아팠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죠. 민준이 자리를 떠난 후 박 씨는 소라에게 다가갔어요. 소라는 눈물을 참으며 억지로 미소 지었죠. 괜찮으세요, 할머니?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박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어요. 2층에 특별한 행사라도 있나요? 소라는 인상을 찌푸리며 대답했죠. 네, 오늘 저녁 VIP 파티가 열려요. 총지배인님이 중요한 고객들을 초대하셨어요. 박 씨는 관심 있는 듯 물었어요. 총지배인이라 혹시 이름이 지영인가요? 소라는 놀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죠. 네, 맞아요. 지영 총지배인님이세요. 할머니께서 아시나요? 박 씨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옛날에 잠깐 알았던 것 같네요. 물론 이것은 거짓말이었죠. 박 씨는 지영을 직접 뽑아 교육했고 그녀를 후계자로 고려했던 사람이었으니까요. 저녁이 되자 박 씨는 호텔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기로 했어요.
레스토랑으로 가는 길에 연회장 앞을 지나게 되었죠. 문이 살짝 열려 있었고 안에서는 화려한 VIP 파티가 한창이었어요. 샹들리에 아래 모인 사람들은 모두 고급 옷을 입고 비싼 샴페인을 마시며 웃고 있었어요. 이전에 호텔 VIP 행사는 중요 고객뿐 아니라 오랜 단골 고객들과 우수 직원들도 초대했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죠. 호기심에 잠시 발걸음을 멈춘 박 씨는 우연히 민준과 지영의 대화를 듣게 되었어요. 두 사람은 파티장 한쪽 구석에서 이야기하고 있었죠. 이번 달 목표 달성하려면 비용을 더 줄여야 해. 지영의 목소리는 차갑고 계산적이었어요. 직원 복지비 추가로 20% 삭감하고 노인 고객들에게는 최소한의 서비스만 제공해. 민준이 술잔을 기울이며 대답했어요. 걱정 마세요. 이미 진행 중입니다. 노인들은 수익성이 없으니까요. 가능하면 빨리 체크아웃 유도하고 있어요. 지영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그래, 우리 호텔은 이제 젊고 부유한 고객만을 위한 곳이야. 박정희의 구시대적 경영 철학은 잊어버려. 그 말을 들은 박 씨의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 정도였죠. 하지만 표정은 여전히 차분했어요. 갑자기 지영이 목소리를 낮추며 민준에게 가까이 다가갔어요. 근데 그 노인 고객 말이야. 오늘 체크인한. 뭔가 익숙한 느낌이 들더라고. 혹시 중요한 사람 아닐까? 민준은 어깨를 으쓱하며 대답했어요. 그냥 평범한 노인일 뿐이에요. 제가 확인했습니다. VIP 고객이었으면 우리가 몰랐을 리가 없죠. 지영은 잠시 생각에 잠기는 듯 하다가 고개를 저었어요. 내 말이 맞아. 너무 예민하게 생각했나 봐. 지영과 민준의 대화는 계속되었어요. 이제는 직원들의 임금을 어떻게 깎을지, 호텔 자금을 어떻게 개인적으로 유용할지에 대한 계획까지 논의하고 있었죠. 특히 충격적인 것은 박 씨가 은퇴할 때 만든 직원 복지 기금을 빼돌리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부분이었어요. 그 기금에서 매달 조금씩 빼서 우리 해외 계좌로 돌리자. 아무도 모를 거야. 지영이 말했어요. 민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죠. 좋은 생각입니다. 어차피 그 노인이 만든 규정이니 이제 와서 누가 신경 쓰겠어요. 박 씨의 눈에서 분노의 불꽃이 일었지만 외부로는 드러나지 않았어요. 평생을 사업가로 살아오며 항상 감정을 통제해왔던 사람이었으니까요. 식당으로 향하던 발걸음을 돌려 박 씨는 자신의 객실로 돌아왔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주차장 불빛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죠. 오늘 본 모든 것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민준의 차별적 태도, 소라의 슬픈 눈빛, 지영의 냉혹한 경영 방식, 이 모든 것이 그녀가 평생 일궈온 호텔의 현재 모습이었죠. 내가 평생 지켜온 가치가 이렇게 쉽게 무너질 수 있다니. 그녀는 창가에 기대어 생각했어요. 어쩌면 내가 잘못한 걸까? 경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면서 충분한 안전장치를 마련하지 않았나? 하지만 곧 그녀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평생 수많은 위기를 극복해온 박 씨였죠. 그녀의 눈에 결단이 차올랐어요. 박 씨는 침대에 앉아 천천히 손전화를 꺼냈어요. 전화번호부를 열어 현우라는 이름을 찾았죠. 내일은 월요일이니 어차피 화상 통화하기로 한 날이었지. 박 씨는 작게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이번엔 조금 특별한 대화가 필요할 것 같네. 창밖에서 들려오는 자동차 소음 사이로 박 씨의 표정이 점점 단단해졌어요. 이제 단순한 호텔 방문이 아닌 무언가 더 큰 결정을 내려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죠. 다음 날 아침 박 씨는 창밖으로 들어오는 햇살에 눈을 떴어요. 객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주차장은 이미 분주했죠. 시계를 보니 오전 9시, 체크아웃 시간은 11시였어요. 침대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간 박 씨는 호텔 정원을 바라봤어요. 한때는 아름다운 꽃들로 가득했던 정원이 이제는 잡초만 무성한 모습이었죠. 이 정원에서 직원들과 함께 꽃을 심었던 기억이 떠올랐어요. 모든 손님들이 창문을 열면
꽃향기를 맡을 수 있도록이라는 생각으로요. 그때는 사람의 행복을 중요시했는데 이제는 모든 것이 돈의 논리로 변해버린 것 같았어요. 아침 식사를 위해 레스토랑으로 향하는 길에 박 씨는 호텔 곳곳의 변화를 더 자세히 살펴봤어요. 벽에 걸린 그림들은 먼지가 쌓여 있었고 복도 카펫은 군데군데 달아 있었죠. 무엇보다 직원들의 표정이 어두웠어요. 예전에는 모든 직원이 미소를 짓고 있었는데 이제는 마치 무거운 짐을 진 듯한 표정이었죠. 그녀의 시대에는 직원 만족이 고객 만족의 시작이라는 철학이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 철학이 사라진 듯했죠. 디지털 시대의 빠른 성과만을 중시하는 풍조가 사람을 중시하던 그녀의 경영 철학을 밀어내고 있었어요. 레스토랑에 들어서자 한때 화기애애하던 분위기는 사라지고 냉랭한 비즈니스 공간으로 변해 있었어요. 테이블 사이 간격은 좁아졌고 메뉴는 절반으로 줄어들어 있었죠. 예전에 호텔 시그니처였던 정성 가득 아침 뷔페는 볼 수 없었어요. 식사를 마친 후 박 씨는 객실로 돌아와 여유롭게 짐을 정리했어요. 오늘은 원래 일찍 체크아웃할 계획이었지만 어제 본 것들을 더 확인해 보고 싶었죠. 그래서 프론트에 전화해 늦은 체크아웃을 요청했어요. 하지만 전화를 받은 직원은 갑자기 시스템 점검으로 늦은 체크아웃이 불가능하다고 했어요. 박 씨는 불편함을 느끼면서도 예전에 직접 만들었던 고객 요청 최우선 정책이 사라진 것에 더 실망했죠. 박 씨는 천천히 짐을 챙겨 로비로 향했어요. 프론트 데스크에는 어제 만났던 민준이 서 있었고 그 옆에는 소라가 전화를 받고 있었죠. 소라는 박 씨를 발견하자 살짝 미소 지었어요. 그 작은 친절함이 이 거대한 호텔에서 느낄 수 있는 유일한 온기 같았죠. 박 씨가 체크아웃하러 왔다고 말하자 민주는 고개도 들지 않고 키보드를 두드렸어요. 801호 박정희 고객이라고 언급하며 그제야 민주는 고개를 들었지만 그의 표정은 어제보다 더 불쾌해 보였죠. 민주는 체크아웃 시간은 11시까지인데 방금 늦은 체크아웃 요청을 했다며 노골적인 짜증이 묻어나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박 씨는 차분하게 그렇게 했지만 불가능하다고 들었다고 대답했죠. 민주는 빠르게 맞다고 하며 오늘 중요한 VIP 고객들이 체크인하기 때문에 객실 정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어요. 그러면서 옆에 있는 직원에게 냄새나는 노인네 때문에 객실 청소에 더 시간 걸릴 거라고 작게 속삭였죠. 그 말이 박 씨의 귀에 또렷이 들렸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이었죠. 평생 존중받는 서비스를 강조해왔던 그녀가 이제는 자신의 호텔에서 이런 모욕을 당하고 있었으니까요. 그 순간 소라가 민준에게 다가가 작은 목소리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고 말했어요. 모든 고객은 존중받아야 한다고 교육받았다며 조심스럽게 지적했죠. 민준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어요. 그는 소라를 노려보며 위협적인 목소리로 그녀가 계속 이런 식이면 해고하겠다고 경고했어요. 이미 한 번 경고했으며 여기는 자신의 방식대로 운영되는 곳이라고 강조했죠. 민준의 위협적인 태도는 단순한 직장 내 갑질을 넘어 권력을 이용한 구조적 문제처럼 보였어요. 젊은 세대라고 해서 모두 변화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세대를 떠나 인간적 가치를 중시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 현실이 박 씨의 마음을 더 무겁게 했죠. 소라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숙였어요. 그녀의 눈에는 분노와 무력감이 가득했죠. 박 씨는 이 광경을 지켜보며 가슴이 아팠어요. 자신이 만든 직원 존중 문화가 이렇게 무너진 것을 직접 목격하는 순간이었으니까요. 민주는 다시 박 씨를 향해 결제는 이미 완료되어 있으며 더 필요한 것이 있는지 물었어요. 그의 말투에는 하루빨리 떠나라는 의미가 담겨 있었죠. 박 씨는 고개를 저으며 없다고 답하고 감사 인사를 전했어요. 이 마지막 말에는 깊은 아이러니가 담겨 있었죠. 평생을 바쳐 세운 호텔에서 쫓겨나다시피 하면서 감사 인사를 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니까요. 박 씨가 막 호텔을 나서려는 순간
소라가 급히 뛰어나와 할머니라고 부르며 잠시만 기다려달라고 했어요. 소라는 주변을 살피더니 민준의 시선이 닿지 않는 곳으로 박 씨를 안내했어요. 소라는 떨리는 목소리로 정말 죄송하다며 요즘 호텔 상황에 대해 말하기 시작했어요. 예전에는 이런 곳이 아니었다고 들었으며 모든 사람을 존중하는 서비스로 유명했었는데 지금은 달라졌다고 덧붙였죠. 박 씨의 눈이 커졌어요. 소라는 계속해서 그런 호텔에서 일하고 싶어 지원했는데 이제는 모든 게 달라졌다고 말했어요. 직원들은 두려움에 떨고 고객들은 외모와 지갑 크기로 차별받는 현실을 안타까워했죠. 소라의 말에서 박 씨는 젊은 세대도 진정한 가치와 원칙을 중요시한다는 희망을 보았어요. 세대 차이를 넘어 인간 존중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공유할 수 있다는 작은 위안이 되었죠. 박 씨는 소라의 손을 살짝 잡았어요. 그녀의 진심 어린 말에 감동했지만 아직은 자신의 정체를 밝힐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죠. 괜찮다며 소라 같은 사람이 있어 다행이라고 위로했어요. 소라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이런 말을 들으면 안 되는데 정말 미쳐버릴 것 같다며 매일 같은 일의 반복과 모든 가치가 무너져가는 현실에 괴로워했죠. 그때 민준이 소라를 찾는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소라는 급히 눈물을 닦으며 가봐야 한다고 말하고 정말 죄송하다고 반복했어요. 박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으며 힘내라고 말하고 모든 것은 언젠가 제자리를 찾기 마련이라고 격려했어요. 이 말에는 그녀가 앞으로 할 일에 대한 결심이 담겨 있었죠. 호텔을 나선 박 씨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근처 카페로 향했어요. 깊은 모욕감에 가슴이 아팠지만 동시에 무언가 해야 한다는 결심이 점점 커져갔죠. 카페에 들어서자마자 조용한 구석 자리를 찾아 앉았어요. 따뜻한 차 한 잔을 주문하고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30년 전 청소부로 시작해 피땀 흘려 세운 호텔이 이렇게 변해버린 현실이 믿기지 않았죠. 더 충격적인 것은 자신이 믿고 키웠던 사람들의 배신이었어요. 박 씨는 70대의 나이에도 여전히 날카로운 통찰력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젊은 세대들이 노인을 무시한다는 고정관념과는 달리 소라처럼 가치를 중시하는 젊은이도 있고 민준처럼 인간성을 잃은 젊은이도 있다는 현실을 직시했죠. 문제는 세대 차이가 아니라 인간 가치의 문제였어요. 차가 나오자 박 씨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어요. 매주 월요일마다 손자 현우와 화상 통화를 하기로 약속되어 있었지만 오늘은 예정보다 일찍 연락을 취하기로 했죠. 화면에 현우의 얼굴이 나타났어요. 38세의 현우는 국내 최고 로펌의 파트너 변호사였지만 할머니 앞에서는 항상 어린아이 같은 모습이었죠. 현우는 오늘이 월요일 맞냐며 자신의 기억력이 아직 괜찮다는 농담을 던졌어요. 하지만 곧 현우의 표정이 진지해졌어요. 할머니에게 무슨 일이 있는지 물으며 목소리가 평소와 다르다고 걱정했어요. 박 씨는 손자의 날카로운 감각에 놀랐지만 이내 미소 지었죠. 현우는 항상 그녀의 감정 변화를 잘 읽어냈으니까요. 박 씨는 처음에 별일 아니라고 넘기려 했어요. 하지만 현우의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니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죠. 사실은 호텔에 다녀왔다고 털어놓았어요. 현우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며 그랜드 팰리스 호텔이냐고 물었어요. 박 씨는 현우가 늘 오라고 했었다며 한번 가보고 싶었다고 말하다가 목소리가 떨렸어요. 현우는 할머니의 목소리에서 무언가 심각한 일이 있었음을 직감하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달라고 조심스럽게 요청했어요. 박 씨는 깊은 숨을 내쉬고 지난 이틀간 겪은 모든 일을 자세히 이야기했어요. 모욕적인 체크인 과정, 냄새나는 노인이라는 모욕적인 말, 지하층 같은 객실 배정, 민준과 지영의 충격적인 대화, 그리고 오늘 아침의 강제 퇴실까지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며 현우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졌어요. 그는 법률 전문가답게 침착하게 증거가 있는지, 특히 녹음 같은 것이 있는지 물었어요.
박 씨는 몇 가지는 녹음했다고 확인해 주었어요. 특히 지영이 직원 복지 기금을 빼돌리는 계획에 대한 부분을 녹음했다고 덧붙였죠. 현우는 눈을 크게 뜨며 그것은 명백한 횡령이라고 말했어요. 즉시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는 민사뿐 아니라 형사사건이 될 수도 있다고 강조했죠. 박 씨는 고개를 저으며 법적 대응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고 말했어요. 단순히 그들을 처벌하는 것보다 자신이 평생 일궈온 호텔의 가치를 되살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죠. 박 씨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현우에게 만날 수 있는지 물었어요. 직접 얼굴 보고 이야기하고 싶다고 덧붙였죠. 현우는 즉시 당연하다고 대답했어요. 지금 바로 가겠다며 할머니가 계신 곳이 어디인지 물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박 씨는 자신이 있는 카페 위치를 알려주었고 현우는 스케줄을 조정하겠다며 통화를 마쳤어요. 불과 2시간 후 현우가 카페에 도착했을 때 박 씨는 그의 변호사다운 결단력에 다시 한번 감탄했죠. 현우는 할머니를 포옹한 후 마주 앉았어요. 현우는 사실 호텔 상황이 심각한 것을 자신도 알고 있었다고 털어놓았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미안함이 깃들어 있었죠. 박 씨가 왜 말하지 않았냐고 물었어요. 현우는 깊은 숨을 내쉬며 할머니를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다고 설명했어요. 은퇴 후 평안히 지내시길 바랐지만 이제 보니 자신이 잘못 판단했다고 인정했죠. 할머니와 손자의 이 순간은 세대를 초월한 진정한 소통의 모습이었어요. 나이 많은 할머니가 젊은 손자에게 지혜를 전하는 전통적 관계를 넘어 서로를 존중하고 보완하는 관계였죠. 현우는 서류 가방에서 몇 개의 파일을 꺼내며 자신의 로펌이 최근 호텔의 재무 상태를 검토하던 중이었다고 말했어요. 박 씨는 서류를 받아들고 읽기 시작했어요. 페이지를 넘길수록 그녀의 표정이 어두워졌죠. 호텔이 심각한 경영난에 빠져 있었고 그 주된 이유는 민중과 지영의 자금 횡령과 부실 경영 때문이었어요. 현우는 회계장부에 심각한 불일치가 발견됐다고 설명했어요. 특히 직원 복지 기금에서 상당액이 사라졌고 호텔 리모델링 예산의 절반이 허위 계약업체로 빠져나갔다고 덧붙였죠. 더 충격적인 내용도 있었어요. 직원들의 부당해고와 임금 체불 사례도 다수 확인됐고 호텔 운영 자금이 지영과 민준의 개인 계좌로 빠져나간 흔적도 있었죠. 현우는 그것뿐만이 아니라 호텔 지분 구조에도 이상한 움직임이 있다고 말했어요. 최근 누군가가 시장에서 호텔 지분을 조용히 매입하고 있다고 설명했죠. 박 씨는 한숨을 내쉬며 자신이 은퇴할 때 15%의 지분만 남겨두고 나머지는 직원 지주회와 가족들에게 나눠줬다고 말했어요. 아마 지영이 그것까지 노리고 있는 것 같다고 추측했죠. 현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지영이 익명의 투자자들을 통해 지분을 모으고 있다고 확인했어요. 이대로 가면 몇 개월 안에 경영권을 완전히 장악할 거라고 예상했죠. 박 씨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평생을 사업가로 살아온 그녀의 눈에 결단의 빛이 돌아왔죠. 현우에게 이제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 알겠다고 말했어요. 박 씨는 테이블 위에 손을 올려놓고 단호한 목소리로 자신이 평생 일궈온 호텔이 이렇게 몰락하게 둘 수 없다고 말했어요. 더 중요한 것은 그곳에서 일하는 직원들과 호텔을 찾는 손님들이며 그들이 존중받아야 한다고 강조했죠. 현우는 할머니의 결의에 찬 표정을 보며 미소 지으며 자신이 돕겠다고 나섰어요. 어떻게 진행할지 물었죠. 박 씨는 잠시 생각하더니 우선 자신의 남은 지분 15%가 어떤 상태인지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어요. 그리고 시장에서 호텔 지분을 더 살 수 있는지 알아봐 달라고 했죠. 조용히 진행해야 하며 아무도 모르게 해야 한다고 당부했어요. 현우는 할머니의 말뜻을 즉시 이해하고 역인수를 계획하시는 거냐고 확인했어요. 그의 눈에 존경의 빛이 깃들었죠. 박 씨는 그렇다고 확인하면서도 단순히 호텔을 되찾는 게 목표가 아니라고 말했어요.
그 호텔의 진정한 가치, 모든 사람을 존중하는 서비스 정신을 되살리는 것이 자신의 목표라고 설명했죠. 그녀의 목소리에는 확고한 신념이 담겨 있었어요. 노년과 청년 세대의 지혜와 에너지가 만나는 이 순간, 세대 간 협력의 아름다운 시너지가 느껴졌어요. 72세의 박 씨와 38세의 현우가 서로의 강점을 결합해 공동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모습이었죠. 현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노트북을 꺼내고 지금 바로 시작하겠다고 말했어요. 우선 호텔 내부에서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며 증거 수집과 내부 정보 제공을 위해서라고 설명했죠. 박 씨의 눈에 소라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한 명 떠오르는 사람이 있다며 소라라는 프론트 데스크 직원을 언급했어요. 그녀가 아직 호텔의 본래 가치를 믿고 있다고 덧붙였죠. 현우는 재빨리 소라의 이름을 메모하며 접촉해보겠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하며 지영과 민준이 의심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죠. 둘은 그렇게 호텔을 되찾기 위한 본격적인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카페 창밖으로 그랜드 팰리스 호텔의 웅장한 외관이 보였죠. 박 씨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결심했어요. 자신이 청소부에서 시작해 이룬 꿈이며 그 꿈이 이렇게 끝나도록 두지 않을 거라고 다짐했어요. 현우는 할머니의 손을 꼭 잡으며 그들이 해낼 수 있다고 격려했어요. 할머니가 항상 불가능한 일은 없고 단지 시간이 더 필요할 뿐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상기시켰죠. 박 씨는 미소 지었어요. 자신의 말을 기억하고 있는 손자가 자랑스러웠죠. 이제 그녀의 마음은 확고했어요. 평생을 바쳐 일궈온 호텔과 그곳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마지막 싸움을 시작할 시간이었죠. 호텔 상황을 확인한 그날 저녁부터 박 씨와 현우는 본격적인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이것은 단순한 복수가 아니었죠. 자신이 평생 일궈온 호텔과 부당한 대우를 받는 직원들을 구하기 위한 더 큰 그림이었으니까요. 현우는 법률 전문가답게 호텔의 경영 상태와 지배 구조를 철저히 분석했어요. 그의 인맥을 통해 이사회 내부 정보까지 확보했죠. 특히 충격적이었던 것은 지영이 호텔 매각을 조용히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박 씨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며 매각 대상이 어디인지 물었어요. 목소리에서 긴장감이 느껴졌죠. 현우는 침착하게 대형 카지노 체인에 매각하려는 정황이 포착됐다고 설명했어요. 그들은 서비스 품질보다 이윤 극대화만 추구하는 기업으로 알려져 있었죠. 박 씨가 평생 지켜온 호텔 가치와는 정반대였어요. 박 씨의 눈빛이 단호해졌어요. 은퇴 당시 보유했던 호텔 지분 15%에 더해 익명의 투자자를 가장해 시장에서 추가 지분을 조용히 매입하기 시작했죠. 목표는 33% 이상의 지분을 확보하는 것이었어요. 이사회에서 중요 결정을 저지하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수준이었으니까요. 다행히 박 씨는 평생 검소하게 살아와 상당한 자금을 보유하고 있었어요. 현우 역시 자신의 자금을 투입했죠. 할머니의 인생 과업을 지키기 위한 손자의 헌신이었어요. 이 순간 노년과 청년 세대의 지혜와 힘이 하나로 모이는 아름다운 장면이 연출됐죠. 한편 현우는 호텔 내 믿을 수 있는 내부자를 찾아야 했어요. 그는 로펌 후배를 통해 소라와 비밀리에 접촉했죠. 처음 만남은 호텔에서 멀리 떨어진 조용한 카페였어요. 소라는 처음에 매우 경계했어요. 왜 호텔 내부 정보를 묻는지 의심했죠. 하지만 현우가 조심스럽게 박 씨의 손자임을 밝히자 소라의 표정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소라는 감격에 차서 박 씨가 호텔에 투숙했을 때 알아보지 못했다며 사과했어요. 청소부에서 CEO가 된 그 전설적인 이야기를 듣고 이 호텔에 지원했다고 말했죠. 그런 분이 일반 고객으로 왔는데 그런 대우를 받았다니 정말 부끄럽다고 덧붙였어요. 소라의 눈가에는 미안함과 존경심이 동시에 어려 있었죠. 현우는 소라에게 할머니가 소라의 진정성에 감동했다고 전했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도움을 요청했죠. 소라는 잠시 생각하더니
자신의 일자리를 잃을 위험에도 불구하고 돕겠다고 결심했어요. 소라는 의외의 고백을 했어요. 사실 6개월 전부터 민준과 지영의 불법 행위를 의심해 증거를 모으고 있었다고 말했죠. 현우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소라는 혼자서 증거를 수집하고 있었지만 어디에 알려야 할지 몰랐다고 했어요. 마치 운명처럼 현우와 박 씨가 나타난 것 같다고 덧붙였죠. 그녀의 목소리에는 안도감이 묻어났어요. 소라가 제공한 증거는 충격적이었어요. 민준과 지영이 호텔 자금을 개인 계좌로 빼돌린 기록, 직원 임금 착취 지시 이메일, VIP 고객을 상대로 한 부적절한 거래 내역. 모든 것이 명백한 불법이었죠. 특히 충격적인 것은 박 씨가 창립 당시 특별히 강조했던 전 직원 복지 기금을 민준과 지영이 개인적으로 유용한 증거였어요. 그들은 직원들의 퇴직금과 의료비 지원을 위한 기금을 해외 계좌로 빼돌리고 있었죠. 이 사실을 확인한 박 씨의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평생 직원들을 가족처럼 여겨왔던 그녀에게는 용서할 수 없는 배신이었으니까요. 이런 불법 행위들이 밝혀진다면 민준과 지영은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을 것이었어요. 하지만 박 씨는 단순한 처벌보다 호텔의 가치와 문화를 되살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어요. 그녀의 눈빛에는 분노보다 슬픔과 결단이 깃들어 있었죠. 증거 수집은 쉽지 않았어요. 민준과 지영은 익명의 투자자가 호텔 지분을 지속적으로 매입한다는 소식에 불안감을 느끼고 있었죠. 경계를 강화하고 심지어 직원들의 통신까지 감시하기 시작했어요. 또한 그들은 자신들의 불법 행위 증거를 서둘러 인멸하기 시작했어요. 회계 기록을 조작하고 이메일을 삭제하며 문서를 파쇄했죠. 마치 범죄 현장을 지우려는 듯 했어요. 현우와 소라는 남아있는 핵심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계획을 세웠어요. 특히 지영의 컴퓨터에 있는 비밀 회계 장부가 가장 중요했죠. 그곳에는 모든 불법 행위의 기록이 남아있을 것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이 과정에서 소라의 행동이 민준에게 의심받기 시작했어요. 그녀가 지영의 사무실 주변에서 맴도는 모습이 몇 번 목격되었고 민준은 소라를 감시하라고 다른 직원에게 지시했죠. 소라의 등 뒤로 언제나 시선이 따라다니는 느낌이 들었어요. 어느 날 밤 호텔이 조용해진 시간, 소라는 용기를 내어 지영의 사무실에 몰래 들어갔어요. 직원 키카드로 출입은 가능했지만 컴퓨터 비밀번호가 문제였죠. 다행히 소라는 지영이 비밀번호를 메모해 둔 것을 전에 본 적이 있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비밀번호를 입력하자 화면이 열렸죠. 그녀는 재빨리 USB를 꽂고 파일 복사를 시작했어요. 초 단위로 시간이 흘러가는 것 같았어요. 소라의 이마에 식은땀이 맺혔죠. 그때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 사무실 쪽으로 오고 있었죠. 소라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파일 복사는 아직 끝나지 않았고 들키면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갈 상황이었으니까요.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어요. 드디어 파일 복사가 완료되었지만 이제 빠져나갈 시간이 없었죠. 소라는 재빨리 USB를 뽑고 책상 아래로 숨었어요. 그녀의 호흡은 거의 멈춘 듯 했죠. 문이 열리고 민준이 들어왔어요. 그는 분명 무언가를 의심하고 있었죠. 사무실을 둘러보며 뭔가 이상한 점을 찾으려 했어요. 소라는 숨을 죽이고 기다렸죠.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 정도로 긴장했어요. 민준은 컴퓨터 화면을 확인했어요. 다행히 소라는 로그아웃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마치 지영이 컴퓨터를 켜둔 것처럼 보였죠. 민준은 특별한 이상을 발견하지 못하고 사무실을 나갔어요. 하지만 완전히 안심할 수는 없었어요. 소라는 10분을 더 기다린 후 조심스럽게 사무실을 빠져나왔어요. 복도는 비어 있었고 그녀는 평소와 다름없이 걸어서 호텔을 나갔죠. 마치 늦은 퇴근을 하는 직원처럼 자연스럽게 행동했어요. 그날 밤 소라는 떨리는 손으로 현우에게 USB를 전달했어요.
그 안에는 지영과 민준의 모든 불법 행위에 대한 결정적 증거가 담겨 있었죠. 현우는 자료를 검토한 후 이것으로 충분하다며 소라에게 깊이 감사했어요. 소라의 눈에는 안도와 뿌듯함이 공존했어요. 소라는 다음 날 아침 늘 하던 것처럼 출근했어요. 하지만 민준의 날카로운 시선이 그녀를 쫓는 것 같았죠. 그는 마치 뭔가를 알고 있는 듯한 태도였어요. 민준은 소라에게 지난밤 어디에 있었는지 갑자기 물었어요. 소라는 긴장했지만 침착하게 집에 있었다고 대답했어요. 그녀의 심장은 빠르게 뛰고 있었지만 표정은 담담하게 유지했죠. 민준은 믿지 않는 눈치였지만 더 이상 추궁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앞으로 소라의 모든 행동을 감시할 것이 분명했죠. 소라는 평소처럼 업무를 이어갔지만 등 뒤로 날카로운 시선이 느껴졌어요. 한편 박 씨의 지분 매입은 꾸준히 진행되고 있었어요. 처음 15%에서 시작해 이제 30%에 가까워지고 있었죠. 목표인 33%까지 얼마 남지 않았어요. 매일 지분율이 조금씩 올라가는 것을 확인하는 일은 박 씨에게 조용한 승리의 순간이었죠. 지영은 이 익명의 투자자가 누구인지 알아내기 위해 필사적이었어요. 호텔을 매각하려는 그녀의 계획이 방해받고 있었으니까요. 그녀는 투자 중개사에게 압력을 넣었지만 박 씨와 현우는 여러 층의 법적 보호막을 통해 신원을 철저히 숨겼어요. 현우의 법률 전문성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죠. 시간은 점점 박 씨 편으로 흘러가고 있었어요. 지분은 32%까지 올라갔고 다른 이사회 멤버들의 지지까지 확보하면서 호텔 경영권 회복의 가능성이 높아졌죠. 하지만 지영도 물러서지 않았어요. 그녀는 급히 이사회를 소집해 호텔 매각 안건을 올렸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마치 체스 게임의 막바지에 다다른 느낌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소라에게 위험한 상황이 찾아왔어요. 민준이 그녀의 사물함을 수색하던 중 현우와 주고받은 메시지가 담긴 메모를 발견한 것이었죠. 메모에는 박정희 회장님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민준은 즉시 지영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두 사람은 소라를 신문하기 시작했어요. 누구를 위해 스파이 행위를 하는지, 박정희와 무슨 관계인지 추궁했죠. 두 사람의 얼굴에는 불안과 분노가 교차했어요. 소라는 모든 것을 부인했지만 그들은 믿지 않았어요. 민주는 소라를 당장 해고하겠다고 위협했죠. 소라의 얼굴이 창백해졌지만 눈빛만은 꺾이지 않았어요. 절체절명의 순간 소라의 전화기가 울렸어요. 발신자는 현우였죠. 민준이 전화를 가로채려 했지만 소라가 재빨리 스피커폰으로 바꿨어요. 민준이 놀란 표정으로 물러섰죠. 소라는 모두가 들을 수 있도록 현우에게 상황을 설명했어요. 부당 해고를 당할 위기에 처했으며 민준 매니저와 지영 총지배인이 부당하게 신문하고 있다고 말했죠.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의연했어요. 현우는 전화를 통해 소라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안심시켰어요. 그들에게 내일 이사회에서 모든 것이 밝혀질 거라고 분명히 말해달라고 했죠.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강인함이 느껴졌어요. 민준과 지영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내일 이사회가 열리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무언가 그들이 모르는 일이 진행되고 있음을 직감했죠. 지영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어요. 소라는 당당하게 두 사람을 바라봤어요. 내일 모든 것이 밝혀질 거라고 말했죠. 그들이 호텔을 어떻게 망쳐놓았는지, 창립자의 가치를 어떻게 짓밟았는지 모두가 알게 될 거라고 덧붙였어요. 소라의 목소리에는 정의로운 분노가 실려 있었어요. 민주는 화를 참지 못하고 소리쳤지만 지영은 이제 무언가 심각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음을 깨달았어요. 그녀는 민준을 진정시키고 일단 소라를 보내줬죠. 민준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졌지만 지영의 눈에는 불안감이 가득했어요. 소라가 나간 후 지영은 급히 서류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더 많은 증거를 없애려는 시도였죠.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소라가 확보한 증거들은 이미 안전한 곳에 보관되어 있었으니까요.
지영은 책상 위 서류들을 파쇄기에 넣으며 식은땀을 흘렸어요. 그날 밤 박 씨와 현우는 마지막 전략 회의를 가졌어요. 모든 준비가 끝났고 이제 실행만 남았죠. 박 씨의 지분은 33%를 넘어섰고 결정적 증거도 확보했어요. 현우는 내일이면 모든 것이 끝날 거라고 말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안도감이 묻어났죠. 박 씨는 창밖을 바라보며 답했어요. 내일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될 거라고 했죠. 그녀의 목소리에는 단호함과 동시에 따뜻함이 담겨 있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호텔의 불빛이 그녀의 얼굴에 부드럽게 반사됐죠. 다음 날 아침 그랜드 팰리스 호텔 최상층 회의실에는 이사회 멤버들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지영은 불안한 표정으로 자리에 앉았고 민주는 회의실 밖에서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죠. 회의실 공기는 무거웠고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모두가 자리에 앉자 비서가 익명의 대주주가 이번 회의에 직접 참석하겠다고 알려왔어요. 지영의 얼굴이 굳어졌죠. 그동안 정체를 알 수 없었던 신비의 투자자를 드디어 만나게 된 것이었으니까요.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는 듯 했어요. 회의실 문이 열리고 소박한 차림의 노인이 들어왔어요. 모두가 그 모습에 의아해했지만 곧 충격에 빠졌죠. 30년 전 청소부에서 시작해 이 호텔을 직접 일구고 키운 창립자 박정희가 돌아온 것이었으니까요.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침묵이 회의실을 채웠어요. 회의실 문이 열리고 긴장된 공기 속에 박 씨가 등장했어요. 그 순간 회의실은 완전한 정적에 휩싸였죠. 누구도 이 평범한 노인이 창립자일 거라고 예상하지 못했으니까요. 지영의 표정이 순식간에 변했어요. 처음에는 의아함, 이어서 충격, 그리고 마침내 공포가 그녀의 얼굴을 스쳐 지나갔죠. 며칠 전 그녀가 무시했던 노인이 호텔의 창립자이자 새로운 최대 주주였다는 사실을 깨달은 순간이었으니까요. 박 씨는 침착한 발걸음으로 회의장 중앙으로 향했어요. 한 명 한 명의 이사들을 바라보며 인사했죠. 그녀의 시선에는 분노보다는 깊은 실망과 결단이 담겨 있었어요. 마치 오랫동안 키워온 정원이 황폐해진 것을 발견한 정원사 같은 표정이었죠. 박 씨가 자리에 앉자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침묵이 이어졌어요. 매서운 겨울바람이 회의실을 휩쓸고 지나간 것 같은 긴장감이 느껴졌죠. 이사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하며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라 당황하는 모습이었어요. 마침내 박 씨가 차분하게 입을 열었어요. 자신이 평생을 바쳐 세운 이 호텔이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지 오늘 밝히려 한다고 했죠. 그동안 익명으로 지분을 매입해 현재 최대 주주가 되었음을 설명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회의실 구석구석까지 선명하게 퍼졌어요. 회의실 문이 다시 열리고 현우가 서류 가방을 들고 들어왔어요. 그는 자신을 박 씨의 손자이자 법률 대리인으로 소개했죠. 지영의 얼굴에서 혈색이 완전히 사라졌어요. 평소 자신감에 찬 표정은 온데간데 없고 불안에 떨리는 손으로 물잔을 움켜쥐는 모습이었죠. 현우는 컴퓨터와 프로젝터를 연결하고 준비해온 자료를 띄웠어요. 박 씨는 민준을 회의장으로 불러달라고 요청했죠. 잠시 후 민준이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민준은 회의실에 들어서자마자 박 씨를 발견했고 그 순간 얼굴이 백지처럼 하얘졌어요. 다리에 힘이 풀린 듯 잠시 서 있다가 지영의 재촉에 힘없이 자리로 향했죠. 두 사람 모두 폭풍 전의 고요함처럼 불안에 떨고 있었어요. 현우가 차분하게 증거 자료를 하나씩 공개하기 시작했어요. 소라가 수집한 회계 조작 문서, 직원 임금 착취 지시 이메일, 호텔 자금 유용 증거들이 스크린에 차례로 나타났죠. 문서가 하나씩 공개될 때마다 회의실의 공기는 더욱 무거워졌어요. 특히 직원복지기금 횡령 증거가 나왔을 때 오랜 이사 중 한 명이 분노를 참지 못하고 테이블을 내리쳤어요. 그는 오래전부터 호텔에서 일해온 사람으로 박 씨의 직원 중심 경영 철학을 깊이 존경해왔던 인물이었죠. 그의 얼굴에는 배신감이 역력했어요.
다음으로 현우는 녹음 파일을 재생했어요. 박 씨가 호텔에 투숙했을 때 받은 모욕적인 대우가 생생하게 담겨 있었죠. 또 노인 냄새와 냄새나는 노인네 때문에 객실 청소에 더 시간 걸릴 거야라는 민준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어요. 그 순간 회의실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모든 이사들이 민준을 향해 차가운 시선을 보냈죠. 민준은 땀을 흘리며 말을 더듬기 시작했어요. 부인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떨려 제대로 말을 잇지 못했죠. 그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혔고 손가락은 제멋대로 떨리고 있었어요. 지영은 표정 관리를 하려 애썼지만 그녀의 눈빛에도 두려움이 역력했어요. 민준에게 침착하라는 신호를 보내며 상황을 수습하려 했지만 이미 늦었죠. 모든 증거가 너무나 명백했으니까요. 현우는 마지막으로 호텔의 재무 상태를 보여주었어요. 지영과 민준의 경영 아래 호텔은 심각한 적자에 빠져 있었고 고객 만족도는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으며 직원 이직률은 최고치에 달했죠. 한때 업계를 선도하던 호텔이 몰락 직전에 놓여 있는 현실이 수치로 증명됐어요. 증거 제시가 끝나고 박 씨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됐죠. 그녀는 민준과 지영을 바라보며 그들의 행동에 대해 설명을 요청했어요. 민준은 말을 제대로 잇지 못했고 지영은 냉정한 표정을 유지하려 했지만 입술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그들에게는 더 이상 변명의 여지가 없었죠. 죄책감과 두려움이 뒤섞인 침묵만이 그들의 대답을 대신했어요. 그때 박 씨가 모두의 예상을 뒤엎는 말을 했어요. 자신은 단순히 두 사람을 처벌하러 온 것이 아니라고 말했죠. 이 말에 회의실 전체가 놀라움으로 술렁였어요. 이사들은 서로 의아한 눈빛을 교환했고 민준과 지영의 표정에도 혼란이 스쳤죠. 박 씨는 소라를 포함한 호텔 직원들을 회의장에 초대해달라고 요청했어요. 곧 문이 열리고 다양한 부서의 직원들이 조심스럽게 회의실로 들어왔죠. 오랜 직원부터 신입 직원까지 마치 오랫동안 기다려온 순간을 맞이한 듯 기대감에 찬 눈빛들이었어요. 어떤 직원들은 박 씨를 직접 알아보고 놀라움에 입을 다물지 못했고 어떤 이들은 전설로만 들었던 창립자를 실제로 보게 되어 감격에 찬 표정이었죠. 로비에서 일하던 오래된 직원 한 명은 박 씨를 보자마자 눈물을 참지 못했어요. 그녀가 청소부 시절부터 알던 직원이었기 때문이죠. 박 씨는 직원들을 향해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그랜드 팰리스 호텔의 탄생 비화를 들려주기 시작했죠. 하지만 단순한 성공 스토리가 아니었어요. 그녀는 청소부 시절 겪었던 특별한 경험을 공유했어요. 당시 호텔 손님 중 한 분이 그녀를 한 인간으로 바라봐 주었던 순간 그 작은 존중이 평생의 서비스 철학으로 이어졌다고 말했죠. 모든 사람은 그들의 외모나 지위와 상관없이 존엄하게 대우받을 가치가 있다는 깨달음. 그것이 그랜드 팰리스 호텔의 근본 정신이라고 설명했어요. 박 씨의 이야기에 직원들의 표정이 점점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어떤 이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했고 어떤 이들은 마치 오랫동안 잃어버린 무언가를 다시 찾은 듯한 표정이었죠. 소라의 눈에는 감동의 눈물이 고였고 오랜 직원들은 옛 기억을 떠올리며 서로 눈빛을 교환했어요. 특히 감동적이었던 것은 박 씨가 청소부 시절 화장실 청소를 하다가 들은 손님의 말이었어요. 당신의 일이 이 호텔에서 가장 중요합니다라는 그 말이 그녀에게 인생을 바꾸는 깨달음을 주었다고 했죠. 그 순간부터 자신도 다른 사람들에게 같은 존중을 보여주겠다고 결심했다고 말했어요. 박 씨는 이어서 호텔 이름의 의미를 설명했어요. 그랜드는 건물의 웅장함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향한 마음의 넓이를 의미하며 팰리스는 권위가 아닌 모두가 왕처럼 존중받는 공간을 뜻한다고 말했죠. 그 철학이 호텔을 성공으로 이끌었다고 덧붙였어요. 직원들 사이에서 작은 박수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몇 명이었지만 곧 회의실 전체가 뜨거운 박수 소리로 가득 찼죠.
오랫동안 잊혀졌던 가치를 되찾게 된 것에 대한 환호였어요. 소라는 감격에 겨워 양볼로 눈물을 흘렸고 오래된 직원들은 서로의 어깨를 끌어안았죠. 박수가 잦아들자 박 씨는 이사회를 향해 공식적인 안건을 제안했어요. 지영과 민준의 해임, 새로운 경영진 구성, 그리고 호텔 재건을 위한 특별위원회 설립이었죠. 이사들은 토론 없이 만장일치로 이 안건을 통과시켰어요. 그리고 한 이사가 박 씨를 다시 회장으로 추대하자고 제안했어요. 하지만 박 씨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저었죠. 이제는 젊은 세대가 새로운 에너지로 호텔을 이끌어갈 때라고 말했어요. 다만 자문 역할은 기꺼이 하겠다고 덧붙였죠. 대신 소라를 새로운 서비스 혁신팀의 리더로 지명했어요. 소라는 놀라움에 눈을 크게 뜨고 말문이 막혔죠. 그녀의 얼굴에는 믿기지 않는 표정과 깊은 감사함이 교차했어요. 호텔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용기를 보여준 그녀에게 주는 선물이었으니까요. 회의가 끝나고 지영과 민준이 자리에서 일어나려 할 때 박 씨가 그들에게 잠시 남아달라고 요청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회의실을 떠난 후 세 사람만 남게 되었죠. 두 사람의 표정에는 체념과 두려움이 가득했어요. 곧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 예상하고 있었죠. 하지만 박 씨는 뜻밖의 제안을 했어요. 그녀는 두 사람에게 자신들의 행동에 대해 깊이 성찰할 시간을 주겠다고 말했어요. 단순히 법적 처벌을 내리는 것보다 그들이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깨닫고 변화하길 바란다고 설명했죠. 박 씨의 눈빛은 엄격했지만 동시에 따뜻함도 담겨 있었어요. 지영과 민준의 얼굴에 의아함이 스쳤어요. 이렇게 쉽게 용서받을 거라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그들의 표정에는 혼란과 안도감이 뒤섞여 있었어요. 박 씨는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고 중요한 것은 그 실수에서 배우는 것이라고 말했어요. 그녀 역시 수많은 실수를 통해 성장해왔다고 덧붙였죠. 하지만 명확히 했어요. 그들의 행동에 대한 책임은 반드시 져야 한다고요. 불법적으로 유용한 자금은 모두 반환해야 하며 직원들과 고객들에게 진심 어린 사과가 필요하다고 말했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타협의 여지가 없는 단호함이 깃들어 있었죠. 지영이 마침내 고개를 들고 입을 열었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고 용서를 구했죠. 한때 박 씨를 진심으로 존경했지만 어느 순간부터 성과와 이익에만 집착하게 되었다고 고백했어요. 그녀의 눈에는 진실된 후회의 빛이 어렸죠. 민주는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침묵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의 어깨가 작게 떨리는 것으로 보아 그도 감정의 동요를 느끼고 있음이 분명했죠. 오랜 침묵 끝에 그가 고개를 들었을 때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그는 자신이 얼마나 교만했는지 이제야 깨닫게 되었다고 말했어요. 평생 특권층에서 살아와 다른 사람들의 감정을 이해하지 못했다고 고백했죠. 특히 노인들에 대한 자신의 태도가 얼마나 경멸적이었는지 부끄럽다고 덧붙였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후회가 담겨 있었죠. 박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들의 진실된 고백을 받아들였어요. 하지만 말보다 행동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죠. 그들이 진정으로 변화했음을 행동으로 증명할 기회를 주겠다고 덧붙였어요. 그녀의 눈빛에는 엄격함과 기대감이 공존했죠. 세 사람의 대화가 끝나고 박 씨가 회의실을 나서려 할 때 지영이 다시 한번 말을 걸었어요. 왜 법적 처벌 대신 이런 기회를 주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물었죠. 박 씨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자신이 청소부였을 때 누군가가 기회를 주었기에 지금의 자신이 있다고 답했어요. 복수가 아닌 회복을 믿는다고 덧붙였죠. 그녀의 눈빛에는 평생의 지혜와 따뜻함이 깃들어 있었어요. 회의실을 나선 박 씨는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던 직원들과 마주쳤어요. 모두가 그녀를 향해 존경의 눈빛을 보냈죠. 소라가 앞으로 나와 박 씨에게 깊이 인사했어요. 그녀의 용기 덕분에 호텔이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게 되었다고 감사해했죠. 박 씨는 소라의 어깨를 부드럽게 토닥이며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라고 말했어요. 호텔의 진정한 가치를 되살리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지만 함께라면 해낼 수 있을 거라고 격려했죠. 현우가 다가와 할머니를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어요. 단순히 호텔을 되찾은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중요한 가르침을 준 것이라고 덧붙였죠. 그의 눈빛에는 깊은 존경심이 담겨 있었어요. 박 씨는 미소를 지으며 손자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모두가 들을 수 있게 말했죠. 호텔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야. 사람들의 꿈과 희망이 모이는 공간이지. 그 꿈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란다. 그녀의 말에 주변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로비에 따스한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죠. 마치 오랜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박 씨는 로비 중앙에 서서 호텔을 둘러봤어요. 그곳은 그녀의 삶 그 자체였죠. 청소부였던 15살 소녀가 꿈꿨던 바로 그곳. 이제 그 꿈이 다시 한번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었어요. 그녀의 눈에 잠시 눈물이 맺혔지만 곧 환한 미소로 바뀌었어요. 이것이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72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새로운 꿈을 꾸고 있는 박 씨의 얼굴에는 평화와 결단이 공존하고 있었죠.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민중과 지영은 즉시 호텔에서 사임하게 되었어요. 두 사람의 표정에는 체념과 수치심이 뒤섞여 있었죠. 많은 이들의 예상과 달리 박 씨는 그들에 대한 법적 처벌 대신 삶을 되돌아볼 기회를 제공하자고 제안했어요. 그녀는 복수가 아닌 회복을 믿는다며 모든 사람에게는 변화할 기회가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죠. 이사회 논의 끝에 민중과 지영의 법적 처벌을 유예하고 특별 조건을 부과하기로 했어요. 횡령한 자금 전액 반환과 피해, 직원들에 대한 사과, 그리고 사회봉사활동 수행이 그 조건이었죠. 민주는 이런 결정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어요. 자신이 박 씨를 모욕했고 노인들을 경시했는데 그런 대우를 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죠. 박 씨는 민준을 진지하게 바라보며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자신이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용서한다고 답했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따스함과 단호함이 공존했죠. 한 달 후 호텔은 박 씨의 지휘 아래 대대적인 개혁을 시작했어요. 원래의 설립 이념인 모든 사람을 존중하는 서비스 가치로 되돌아가는 여정이었죠. 가장 먼저 변화가 시작된 곳은 직원 휴게실이었어요. 좁고 어두웠던 공간이 밝고 편안한 공간으로 새롭게 단장되었죠. 직원들이 진정한 휴식을 취하고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존중의 공간으로 탈바꿈했어요. 소라는 직원 교육 및 복지 프로그램 책임자로 발탁되었어요. 모든 직원들이 동등하게 존중받는 근무 환경을 만들어가는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된 것이죠. 그녀의 눈빛에는 사명감과 자부심이 빛났어요. 호텔 로비에는 모든 세대를 존중합니다라는 새로운 슬로건이 걸렸어요. 직원들은 다시 활기를 찾았고 고객들은 달라진 서비스에 놀라움을 표현했죠. 박 씨는 새로운 직원 교육 프로그램에 직접 참여했어요. 청소부에서 CEO가 된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며 이 호텔의 진정한 VIP가 잘 대우받는 모든 직원들이라고 강조했죠. 교육장은 뜨거운 박수로 가득 찼어요. 특히 감동적이었던 것은 30년 전 박 씨가 청소부였을 때 한 고객이 그녀에게 했던 말이었어요. 당신의 일이 이 호텔에서 가장 중요합니다라는 그 말이 그녀의 인생을 바꾸었다고 했죠. 이제 그녀는 모든 직원에게 같은 말을 전하고 있었어요. 호텔의 서비스 문화가 혁신되면서 노인 고객 특별 케어 프로그램이 신설되었어요. 노년층의 필요와 존엄성을 고려한 특별 서비스였죠. 모든 연령대의 고객을 동등하게 존중하는 문화 속에서 각자의 필요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었어요. 3개월이 지나자 호텔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직원들의 미소가 진심으로 변했고 고객들은 그 차이를 즉시 느낄 수 있었죠. 특히 노인 고객들의 재방문율이 크게 증가했어요. 한때 수익성 없는 고객으로 취급되던 이들이
이제는 호텔의 소중한 가족처럼 여겨졌으니까요. 1년이 지난 후 박 씨는 민준과 지영을 사무실로 불렀어요. 지난 1년을 어떻게 보냈는지 물었죠. 지영은 정말 많은 것을 배웠다고 답했어요. 자신이 얼마나 교만했으며 사람보다 숫자만 중요하게 여겼는지 깨달았다며 진정한 후회의 마음을 표현했죠. 민준도 복지센터에서 노인분들과 시간을 보내며 자신이 얼마나 편협했는지 알게 되었다고 말했어요. 그들의 지혜와 인생 경험이 귀중하다는 것을 배웠다고 덧붙였죠. 특히 한 할머니가 들려준 인생 이야기가 그를 깊이 변화시켰다고 했어요. 전쟁과 가난을 이겨낸 그 할머니의 강인함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고 했죠. 박 씨는 그들의 변화를 지켜보며 호텔에서 다시 일할 기회를 주고 싶다고 말했어요. 이 제안에 두 사람 모두 놀란 표정을 지었죠. 민준이 왜 그런 기회를 주는지 물었어요. 박 씨는 모든 사람에게는 두 번째 기회가 필요하다고 답했어요. 자신도 인생에서 여러 번 실패했고 누군가가 기회를 주었기에 지금의 자신이 있다고 설명했죠. 그녀의 삶 역시 실패와 성공이 반복되는 여정이었으니까요. 처음에 민준과 지영은 거부감을 느꼈지만 박 씨의 진심 어린 제안에 감동받아 결국 돌아오기로 했어요. 민준은 노인 고객 케어 서비스 담당으로, 지영은 직원 건강 및 복지 담당으로 새 출발을 했어요. 한때 가장 약하게 생각했던 분야에서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게 된 아이러니한 상황이었죠. 민준은 노인 고객들에게 특별한 존중과 배려를 보였어요. 그들의 이름을 모두 외우고 작은 필요사항까지 챙겼죠. 한때 노인 냄새를 혐오하던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였어요. 한 번은 거동이 불편한 노부부를 위해 객실의 가구 배치를 직접 변경하고 손수편의 용품을 준비해 감동을 선사했어요. 그 부부는 이후 모든 지인에게 그랜드 팰리스 호텔을 추천했죠. 지영도 직원들의 복지와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진정한 리더로 거듭났어요. 모든 직원과 1:1 면담으로 고충을 듣고 해결책을 찾아주었죠. 특히 그녀가 도입한 직원 가족 지원 프로그램은 큰 호응을 얻었어요. 직원의 가족에게까지 호텔의 따뜻한 관심이 전해졌고 이는 직원들의 충성도를 크게 높였죠. 호텔의 경영 성과는 놀랍게 개선되었어요. 고객 만족도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고 그랜드 팰리스 호텔은 모든 세대와 계층을 존중하는 서비스로 다시 한번 업계의 표준이 되었죠. 2년 후 호텔 로비에서는 특별한 모임이 열렸어요. 박 씨, 현우, 소라, 그리고 민준과 지영이 함께 창립 50주년 기념 행사를 준비하고 있었죠. 5사람의 모습에서 진정한 용서와 화해, 그리고 상호 존중의 가치가 빛나고 있었어요. 이제 그들은 단순한 직장 동료가 아닌 같은 가치를 공유하는 진정한 동반자가 되어 있었죠. 기념 행사 계획을 마무리하며 박 씨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공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존엄성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것이 청소부 시절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지켜온 가치라고 강조했죠. 그녀의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로비의 대형 창문으로 따스한 오후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죠. 그 빛 속에서 박 씨의 얼굴은 평화롭고 행복해 보였어요. 창밖으로는 호텔에 도착하는 다양한 손님들이 보였어요. 그들 모두를 환영하는 직원들의 미소가 진심으로 빛났죠. 박 씨는 창가에 서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어요. 15살 청소부 소녀가 꿈꿨던 호텔의 모습이 마침내 실현된 순간이었죠. 그녀의 눈가에 잠시 눈물이 맺혔다가 이내 따스한 미소로 바뀌었어요. 72세의 나이에 시작한 새로운 도전이 호텔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킨 것처럼 인생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는 진리를 박 씨는 자신의 삶으로 증명하고 있었어요. 로비에 걸린 대형 액자 속에는 청소부 복장의 어린 박 씨와 현재의 박 씨가 나란히 있었어요. 그 아래에는 모든 일에는 존엄이 있고 모든 사람에게는 가치가 있습니다.